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도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우리 시댁은 얼마 전 아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일과 가장 가깝게 연관된 사람이 바로 우리 시동생과 시부모님이었는데요.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모두 다 극복한 일들이라 덤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평소 자주 애청하는 사연 튜브에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저의 사연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해야 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나 더 있었기에 제가 대학까지 가버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은 인생을 다 써버릴 것만 같아 큰 결심을 하고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취업은 잘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바로 취업한 곳이 그리 많진 않았기에 공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그 공장이 대기업 하청업체 공장이라 초봉부터가 꽤 괜찮은 곳이라는 거였죠. 무엇보다도 저는 생산직이나 힘든 일을 하는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공장 내의 사무직원으로 들어간 거라 업무 강도도 높지 않을 뿐더러 나름 사무실 직원이라는 대우받으면서 좋은 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열심히 부모님께 집안 살림 보탬도 되어드리고 제 개인적인 돈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생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녀로서 일을 하면서 집안에 보탬이 되니까 말로는 미안하시면서도 내심 힘이 많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장녀로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이제는 결혼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던 찰나에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그전에도 연애는 몇 번 했었지만 다들 결혼까진 생각을 못 했어요. 어린 나이에 만나기도 했을 뿐더러 결혼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20대 끝자락에 만난 이 남자는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제든 기대면 어깨를 내어주고 항상 저를 살펴봐주면서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도 주말이면 틈틈이 저희 부모님 농장으로 가서 일손이 되어주곤 했어요. 무엇보다도 한참 손이 많이 필요할 땐 아예 휴가를 써서 내려가 주기도 했었죠. 그러니 저한테는 얼마나 고맙고 듬직한 사람이겠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람이 좋았던 건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는 만큼 저 역시도 남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젖소 농장에 가서 일손이 되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어머님, 저 여기 젖소 똥 치우면 될까요? 아이고, 이걸 왜 치워? 이 고운 손으로.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쉬라니까. 여기 냄새 나서 가만히 있기도 힘들 텐데 이런 굳은 일 안 해도 되니까 얼른 들어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오늘 일 도와드리러 온 건데 어떻게 들어가서 가만히 쉬고만 있어요. 저도 일할래요.
어머님, 아버님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같이 도와야죠. 아이고, 됐대도 글쎄. 이런 험한 일 하지 말라니까. 남의 귀한 딸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그러지 말고 그럼 들어가서 우리 새참이나 만들어줘. 내가 식빵이랑 딸기잼 사놨으니까 그것만 살짝 구워다가 잼 발라 나와. 네? 아이, 그래도 어떻게 빵을 드세요? 아니야. 우리도 신세대라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사놨지. 괜찮으니까 옷에 냄새 배기 전에 얼른 들어가. 어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시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올곧은 분이셨기에 좋았죠. 남편의 인품이 훌륭한 걸 시부모님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게 시부모님께는 남편을 포함해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자식 셋에게 사랑을 줄 때는 확실하게 사랑을 주고 또 혼을 낼 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는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남편의 형제들도 모두 다 성품이 좋았죠. 저희는 그 양가의 따뜻함 속에서 연애를 하다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쪽 부모님 다 저희의 결혼을 얼마나 축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는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사정이 어려운 친정에서는 살림살이만 조금 사는데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장만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신혼집은 전부 다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그래도 나름 젖소 농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었기에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경기도 쪽에 좋은 아파트로 장만을 해주셨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1년 정도를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저에게 느닷없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정아버지의 건강 문제였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소에 좀 성품이 예민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만성 위염을 달고 사실 만큼 위가 약하신 분이었죠. 그 체질을 닮은 게 저라서 저 역시도 만성 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근데 글쎄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았지 뭐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우리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가 다 비통한 심정이었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도하에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시면 농장 일이 거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혼자서 관리를 하기엔 터무니없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 모든 상황들이 겹치면서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술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초기 단계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고 암이라는 것은 한 번 터지면 또 언제 재발이 될지 모르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친정 아빠의 암 소식은 우리에게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 힘든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남편은 친정 아버지의 암 소식을 시댁에 전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댁에까지는 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그냥 남편에게만 말하고 남편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죠. 근데 거기에서 시부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내미시고 그걸 저는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손에 쥐어진 것을 붙잡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저에게 내미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선물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저희 앞에 앉으셔서는 하얀색 봉투를 내미셨어요. 깜짝 놀라 받아보니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죠. 아가, 이거 사돈댁에 가져다 드려라. 바깥 사돈이 암이시라면서 아들한테 들었다.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만, 자, 이거 받아서 사돈댁에 가져다 드려라. 어차피 수술은 보험도 다 들어놓으셨을 테니 비용이나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야 알아서 다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바깥 사돈이 아프신데 농사일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어? 안 사돈 혼자 얼마나 힘드시겠니? 그러니 이거라도 보태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가져다 드려. 더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네? 어머님, 갑자기 웬 돈을 주세요? 아유, 그럼 바깥 사돈이 아프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얼마 안 돼. 딱 300만 원 넣었다. 더 넣고 싶었는데 너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앞으로 슬슬 둘째도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 큰돈까진 준비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아가서 사돈댁에 전해드려. 네? 아니 어머님, 300만 원이 어떻게 이것밖에 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어쨌든 사돈지간이면 우리도 가족 아니냐. 가족끼리는 어려움도 함께 지고 이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챙겨서 가져다 드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마음 잘 추스르고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건 사돈댁이실 테니까 두 분도 잘 위로해드려. 그걸로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서 몸보신도 해드리고. 알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야 이런 시부모님이 또 계실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감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네요. 그 외에도 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여기에 다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라서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얼마 안 돼 이 시부모님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빌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정체는 첫째 동서였습니다. 첫째 시동생은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간 지 2년 후에 결혼을 했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세무사였는데 성격이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성격도 되게 똑 부러진 것 같고 직업이만큼 월급도 많아서 꽤나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 전에는 싹싹하니 괜찮았어요. 뭐 당연한 예절일 수 있겠지만 요즘은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동서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음식도 먼저 떠서 드리고 시부모님이 잘 드시는 반찬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식당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채워 넣는 등의 싹싹하고 센스 있는 면모를 보여주었죠. 그러니 시부모님 눈에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저도 그런 싹싹하고 센스 있는 동서가 들어와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동서는 딱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만 괜찮았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동서의 실체는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는데요. 정말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되바라진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베스트를 좀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 번은 명절에 모일 때였어요. 그때는 동서가 시집 와서 첫 명절이었죠. 근데 그 첫 명절에서 그렇게 무개념 짓을 할 거라곤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항상 명절에 모이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바로 아침을 차려 먹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례 준비하면서 차례도 드리고 아침상까지 차릴 때까지도 동서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미리 전날에 다 모여서 저녁 먹고 일찍 잤기 때문에 시동생은 몇 번이나 동서를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나오질 않았죠. 시동생은 답답한 마음에 깨우다 이제는 화가 나서는 들어가려는데
그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예, 놔둬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니? 직장 생활하다가 모처럼 연휴에 쉬는 건데 좀 늦잠 자게 두자. 일단 아침 다 차리고 나서 그때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동생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침상을 다 차리고 먹으러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동서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렇게 잠만 퍼질러 잘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지금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수랑 형이랑 막내까지 온 식구들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빴던 거 몰라? 몇 번이나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왜 그래 진짜? 이젠 하다 아침상 다 차려놓고 그거 떠먹으러 나오라는 것도 안 해?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동생이 화내는 말에 우리 모두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전부가 다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동서의 태도가 정말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 내 조상도 아닌데 내가 차례 왜 지내야 돼? 난 우리 집에서도 차례 지낼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 밥상 차리고 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 원래 아침 안 먹는 거 알잖아. 명절이라고 꼭 아침 먹어야 돼?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자고 싶은 사람은 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오지 말고 오늘 오후에 오자고 했잖아. 왜 괜히 미리 와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해? 동서의 이 말을 듣는데 저희 모두가 다 현기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개념 없는 소리를 조리 있게 잘하는지 꼭 무슨 말로 먹고 사는 인간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 개념 없는 소리에 한숨을 푹 쉬시며 그냥 조용히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가셨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시동생과 동서는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웠어요. 남편과 제가 겨우 말려서 그 둘을 진정시켰지만 그날의 명절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동서의 노개념 행동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명절 때마다 동선에는 아예 늦게 왔더라고요. 아니면 시동생 혼자 전날 와서는 차례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동서가 명절 당일날 점심이 지나서야 넘어오거나 했죠. 거기까진 시부모님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동서는 그것 말고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아이가 생겼는데 시동생네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시다가 3년 내내 소식이 없으니 궁금한 마음에 물어보셨죠. 그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2세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서 엄청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동서 반응이 기가 찼습니다. 예, 아가, 너희들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었네. 시간 참 빠르다. 우리 예쁜 며느리, 이제 너 닮은 예쁜 손주도 보고 싶은데 너희는 2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니? 제가 봐도 불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어본 시어머니의 질문에 동서는 무개념의 노개념으로 화답을 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무례하시네요.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왜 그걸 어머님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성격 더러운 젊은이들 같았으면 몰매 맞습니다. 저니까 지금 이만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가 차서 내가 애를 낳든 말든 뭔 상관이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무개념적인 발언에 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버릇없는 행동에 제가 더 화가 나 당황해하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나섰죠. 동서,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집안 어른들이 손주를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3년 내내 꾹 참고 계시다가 겨우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어머, 형님. 형님도 무슨 구시대에서 살다 오셨어요? 왜 저렇게 생각들이 다 구닥다리야? 형님, 형님은 애 낳고 잘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나 본데 저는 애 낳기 싫어요. 애 낳으면 몸도 망가지고 아줌마로 평생 썩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제가 왜 애를 낳아서 내 인생을 망쳐야 돼요? 저는 싫어요. 애초부터 전 2세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나 그렇게 평생 아줌마로 썩으며 사세요. 전 싫으니까.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동서 개념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머리가 텅텅 빈 줄은 몰랐네. 서방님은 아시니? 동서 이렇게 개념 없는 앤 거? 뭐라고요? 개념이 없다고요?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요? 참나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형님, 공장에서 일하시는 주제에 지금 어디서 감히 제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빈 건 형님이시겠죠? 옛날 같았으면 공순일 어디 이런 자리에 껴주기나 하나요? 주제를 알고 덤비셔야지. 여기까지 동서의 반응이 나오니 그때부터는 저는 이성이 잃어졌습니다. 정말이지 거기에서 시아버지가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대로 가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어디라고 언성 높여서 싸우고 있어? 둘 다 그만 못해? 그리고 둘째 넌 니네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뭐? 공순이? 주제를 몰라? 너 어디서 그 막대 먹은 말버릇 배워가지고 온 거냐? 그리고 애 낳기 싫으면 낳지 마. 누가 강요해? 네 시애미가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냐? 어? 됐다. 나가라. 아주 너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거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참아줬더니만 끝간대를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아버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터뜨리셨고 처음 보는 시아버지 화내는 모습에 동서는 순간 잔뜩 쫄아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마디 남겨놓고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아버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러면서 뛰쳐나가는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참 뒤에 저소 농장에서 일하다 들어온 남편과 시동생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화가 난 채로 부모님께 대신 사과를 드리고는 얼른 따라 올라갔어요. 참 별꼴을 다 본다는 게 이런 경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진짜 별꼴이 뭐였는지 아세요? 2세 생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간 동서가 그 뒤로 1년도 안 돼서 애를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 가진 것까진 좋은데 아주 그냥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동서는 그렇게 애 안 낳겠다고 말하곤 당당하게 나가서 1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도 계획된 아이가 아니라면서 짜증을 엄청 부려댔어요. 그러면서도 임산부 대접은 받고 싶은지 시어머니한테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엄청 입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마음 좋은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동서가 먹고 싶다는 거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동서는 임신 내내 짜증을 그렇게 내다가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극성도 그런 극성이 따로 없었어요. 진짜로 극성을 넘어서서 진상 수준이었죠. 아기를 낳고 처음 시댁에서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 시어머니가 손주가 너무 예뻐 아기 좀 안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동서 반응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완전히 얼굴이 새빨개져야 했어요.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애한테 병균 옮아요. 동물 만지시는 분이 그렇게 애한테 함부로 달려들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손주가 예뻐서 한번 안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 참, 안 돼요. 애기가 면역력이 얼마나 약한데요.
저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됐죠? 이만 가볼게요. 여기 더 있다간 우리의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동서의 행동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동서는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동생을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가 하도 극성맞게 행동을 해서 시부모님은 동선의 애는 거의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예뻐하고 눈으로만 보면서 자라는 걸 볼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뭐 워낙에 요즘은 극성맞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동서도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때가 동선의 조카가 5살 때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만나 우리 애들이랑 조카랑 노는데 우리 첫째랑 놀다가 그 5살짜리 애가 우리 첫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같이 놀다가 조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확 긁은 거였고 저희 시아버지가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보시고는 동선의 애기를 혼내셨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렇게 긁어버리면 돼.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건 잘못된 거야. 시아버지는 꽤나 따끔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온 동서 행동에 저희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벙쪄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아버님이 뭔데 내 애를 나무라요?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 애가 그랬겠지.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무슨 짓 했어? 내 아이한테 무슨 짓 했냐고. 네가 잘못하니까 내 애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했어 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 애는 괜히 그러는 애가 아니야. 에이, 진짜 짜증나게. 내 새끼 잘했어. 너 괴롭히는 애들 나타나면 앞으로도 얼굴 확 긁어놔.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게 자기 자식 편을 드는 동서를 보면서 이제는 시아버지도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역시나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동서를 크게 나무라시더라고요. 이봐, 둘째야. 너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지 마라. 어디서 지금 어른 앞에서 네 자식을 그따위로 감싸?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리고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떡해?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바른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동서를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서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해도 어쩝니까? 누가 봐도 동서 잘못이 맞는데. 그래서 저도 합세를 해서 동서의 잘못을 나무랐어요. 그 뒤로 이 중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알고서 동서는 막 억울하다며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동생이 대신 사과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둘이 또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까지 사는 시동생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면서 그런 며느리를 며느리로 둔 우리 시부모님도 안타까웠죠. 근데 그 뒤로 진짜 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그 사건이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참을 시댁엔 찾아가지 않았던 동서는 몇 달 뒤에 명절에 겨우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역대급의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모두가 다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죠. 그건 바로 동선의 5살짜리 애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제 시부모님께 정말 너무나도 큰 버릇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우악! 할머니 할아버지 똥냄새나 똥냄새.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소똥 때문에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지지야 지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똥냄새 난대요. 똥냄새 난대요. 난데없이 시부모님을 보고 소똥 냄새가 난다며 놀리는 조카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당사자였던 두 분도 화들짝 놀라셨고 시어머니는
못 들을 걸 들었다는 투로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냄새가 난다고? 니네 엄마가 너한테 그랬어? 어? 진짜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니네 엄마가 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똥 냄새 난다고 한 거야? 어, 엄마가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더러우니까 손도 잡지 말랬는데.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시부모님은 벙쪄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나 남편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든 시어머니께서 곧바로 동서에게 따지셨죠. 너 애한테 우리 애 대해 그렇게 말했니? 이게 전부 다 사실이야? 어? 그래? 애한테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쳐?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너 이제는 이 시애미가 우습냐? 어? 아니,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소똥 냄새 심해요. 그래서 저 여기 오기도 싫다고요. 그리고 그 병균이 다 어디 가겠어요? 행여라도 우리 애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광우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런 게 다 공기로 퍼지고 같이 있을 때 이물질로 퍼지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야, 넌 정말로 애가 안 되겠다. 너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다신 오지 마. 내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역대급 뻘소리를 하는 동서를 향해 아이 시부모님은 화가 나서 동서를 내쫓아 버리셨어요. 결국 그 뒤로 동서는 시부모님께 완전히 삐쳐서는 시댁에 나에 오지도 않았죠. 근데 그래도 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히려 안 보는 게 속이 편하신지 그 뒤로는 동서를 찾지도 않으시고 별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대신에 시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본인 손주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동서가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가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남편과 제가 같이 두 분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시동생도 와서는 기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서울에 사는 시누이도 더 자주 내려와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왜 내려가냐면서 핀잔을 엄청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동생은 정말로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저 같아도 이런 사람하곤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해도 해도 너무했고 제가 나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여러 겪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같은 빌런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뭘 잘했다고 그 뒤로 삐져서는 동서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 제대로 토라진 동서는 한 1년 동안 시댁에 안 왔어요. 그래도 동서는 안 오는 대신 시동생은 꾸준히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번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한 번도 가족 여행이라는 걸 간 적이 없었기에 이번엔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일정을 잡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끼리만 가기엔 다들 한켠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누구 때문이겠어요? 바로 동서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리 1년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겨우 동서한테 연락을 해서는 시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죠. 어차피 가족인데 평생 안 볼 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설득에 동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지 여행지에 잘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 가기 전에 미리 시댁에 들러서 죄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 터라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행복하고 설레는 그 즐거운 마음은 딱 출발하고 나서부터 여행지에 도착하고 난 뒤까지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행지에서 동서가 정말이지 역대급 짓을 해버렸거든요. 동서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또 난리 부르스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 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몸만 따라온 동서는 여행지에 발을 디디자마자 입방정을 떨어댔어요. 아휴, 무슨 날씨가 이래. 여행지 누가 잡았어요? 이런 땐 제주도 오는 거 아닌데. 아우, 추워. 우리 애 감기 걸리겠네. 어머나, 세상에나. 전 갈치조림 먹기 싫은데. 우리 앤 생선 비리다고 안 먹어요. 저는 이 식당은 안 들어갈래요. 드시고 나오세요. 저는 우리 애 데리고 돈가스나 사 먹고 올 테니까요. 아우, 여기 숙소는 왜 이렇게 좁아 터졌어. 우리 애 잠자리 예민한데 이런 곳에 꼭 와야겠어요? 전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잘래요. 여보, 우리 숙소 좀 다시 알아봐봐. 동서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안 잡는 게 없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동서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또 막 투정을 부리고 있었죠. 여행지 돌아다니는 내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우리 애는 이거 못 먹으니까 거기는 못 간다 등등 엄청 힘들게 하니 여기에서 또 온 가족이 다 동서 때문에 지쳐버리게 되었죠. 결국에는 참고 참았던 시어머니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애, 작작 좀 해라. 여기 어디 지금 우리가 너 모시고 여행 왔니? 어? 네가 여기 여행 오면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몸만 딸랑 가지고 온 주제에 뭐가 그렇게 투정 부릴 게 많어? 여기 어디다 네 비서로 따라왔냐? 너 분명 여기 오기 전에 뭐라고 했니? 잘못했다고 했지? 근데 그게 어디 잘못한 사람의 태도야? 어? 나는 너 같은 거 보다 처음 본다.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동서에게 크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저희 중 그 누구도 동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동서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하루 종일 받아주다가 이제는 더 받아줄 기력도 없어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동생도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그전까지는 시동생이 따라가기라도 했었는데 이때는 아예 따라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그 빌런 짓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남아있었죠. 동서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저희끼리 숙소에서 저녁도 챙겨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밤 늦게까지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밖에서 애랑 저녁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니 저는 들어오는 대로 동서와 이야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풀어보려고 했죠. 근데 그건 다 저의 덧없는 소망이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착각한 오만이었어요.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얘기하자는 제 앞에 대고 아, 피곤해요.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는 그냥 쌩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고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진짜 마지막 빌런 짓을 하고 동서는 떠나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서는 없어지고 거실에 쪽지만 한 장 딸랑이 있더라고요. 그 쪽지는 저에게 남겨진 거였고 저는 얼른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다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얼른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형님, 저 이제 노인네들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드네요. 이만 먼저 가볼게요. 형님이나 그 노인네들한테 굽신거리며 혼자 독박 써보세요. 안녕.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는 그 쪽지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본 시어머니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분노로 하셨죠. 시동생 역시 그 쪽지를 보자마자 화가 난 나머지 그 쪽지를 벅벅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여행이 다 끝나자마자 시동생은 집으로 가서는 말도 없이 그 쪽지를 남겨놓고 간 동서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바로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동서도 이혼까지 다 생각하고 올라간 거였는지 군말 없이 이혼을 진행을 하던 거 있죠. 그 뒤로 이혼을 하던 도중 양육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동서는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시동생이 이혼을 하면서 온 가족이 시동생을 위로해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댁에 모였었는데 그날 아주 기가 찬 일을 또 겪게 되었죠.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벼랑간 마당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란을 피운 장본인은 바로 동서였거든요. 동서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그동안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던 애를 데리고 와서는 엄청난 뻘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 내 전화 왜 안 받아? 왜 내 연락 다 씻고 집에 가도 안 만나주는 건데? 여기선 아주 천하태평이네. 자, 여기, 얘, 당신이 데리고 살아. 아니, 어머님이 데리고 살면 되겠네. 그렇게 예뻐 못 살던 애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 못 키우겠습니다. 내가 왜 계획에도 없던 애를 낳아선 이혼당하고 또 내 인생이 묶여버려야 돼? 난 그러기 싫으니까 당장 애 데리고 가. 자요. 어머님이 키우세요. 자요, 자. 동서의 만행에 우리는 모두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역시나 눈에서부터 분노가 차 있었죠. 근데 시동생이 나서기 전 눈도 깜빡할 새도 없이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에 차서는 역대급 참교육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야, 나가. 넌 나가 이년아. 넌 애 키울 자격이 없다. 꺼져버리라고. 애 두고 가. 애는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니까 애 두고 당장 꺼지라고. 시어머니는 여태껏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로 화를 내며 동서를 내쫓으려고 했고 급기야는 마당에 있는 호수를 제일 세게 틀어버리고는 동서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그 덕에 동서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는 주랭랑을 쳐야 했죠.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다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죠. 그렇게 극성 맞을 정도로 애지중지할 땐 언제고 자기 인생 애 때문에 묶이기 싫다며 결국 그렇게 애까지 두고 가버린 동서는 그 뒤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 아이는 어머님이 키우셨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맡아 키우며 시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워낙에 동서가 애를 잘못 키워놨기 때문에 애가 생각보다도 훨씬 상태가 심각했어요. 개념이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말도 지질이 안 들어서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가끔 시댁에 가서 보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할머니를 때리지 않나, 여기저기 침을 뱉질 않나, 하여튼 정상적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이상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자신의 손주를 꼭 안아주며 달래주시더라고요. 저라면 아마 그런 희생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셨죠. 또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클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 조카를 데리고 아동심리센터에 가서 검사까지 받으며 미술치료부터 시작해서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등 온갖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조카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차적으로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 할머니라면 껌뻑 죽을 만큼 껌딱지가 되어서 너무 예쁘게 제 나이답게 잘 크고 있는 중이었죠. 그 시간이 딱 3년이었고 그 사이 한두 번 가끔씩 자기 애보러 잠깐 왔던 동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런 소식을 전해오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 우습게도 아주 콧대가 납작해지다 못해 확 눌려버린 수준으로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갑작스레 나타난 동서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장 2시간을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해온 소식이 너무나 놀라웠죠. 알고 보니 동서는 연락이 없던 동안에 너무나 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니 동서가 시동생에게 말하기를 그동안에 세무사로 일하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리 중 몇 가지를 읊어드리자면 먼저 양도세에 관한 게 있었어요. 동서는 한 양도세 신고 문제로 찾아온 고객에게 원래는 3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 양도세를 반으로 줄여줄 테니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혹한 그 고객이 알았다고 하고서 거래를 진행했는데 그게 세무조사에서 딱 걸려버려서 다 토해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고객이 처음부터 그 리베이트 거래를 하면서 녹취했던 음성 파일과 증거들을 싹 다 가지고서 신고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꼼짝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외에도 또 다른 불법 증거들이 막 쏟아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는 프리랜서들 8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장을 맡긴 프리랜서들의 세금을 관리해주면서 증빙도 없는 경비를 비용으로 넣어서는 소득세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세무조사를 맞은 프리랜서들이 제척기간 5년간의 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하지 못한 대가로 세금뿐 아니라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프리랜서들이 단체로 민원을 걸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낳아 동선의 회사를 다 탈탈 털어버렸고 결국 그것까지 다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끝이 아니었어요. 동선은 프리랜서들 중에서 몇몇에게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그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 원래 내야 하는 금액에서 30%만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빌미로 금품 수수료까지 받았던 것 같았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모든 게 다 발각이 되면서 결국 동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까지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돈도 없고 상황도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동서는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진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한 지 3년 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며 자기를 제발 받아달라고 한 모양이었죠. 근데 시동생은 그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끝내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동생 말에 의하면 그날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알겠어?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오늘도 내가 2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준 건 우리의 엄마이기 때문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이제라도 네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고 싶지 않으면 죗값 톡톡히 치르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 그래야 네 자식한테라도 떳떳한 엄마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너랑 더는 합칠 생각 없으니까 오늘 이후로 전화하지 마. 오늘로서 전화 받아주는 것도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끈질기고 양심 없게도 동서는 시동생에게 안 먹히니 이제는 시어머니한테까지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시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게 모질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 자기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기가 찼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내쫓아 버렸다고 하셨죠. 그 뒤로 동서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지금은 1년의 징역살이에 벌금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삼중고를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서를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동서는 자기를 봐달라며 마지막까지 그 소식을 시동생에게 전해온 듯 했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고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동서를 보면서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이든 그냥 개인 간의 죄든 그건 언제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동서를 보면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동서 같은 세무사는 극히 일부일 뿐이니 우리나라 모든 세무사님들이 이렇지 않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회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너무도 허망하게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는 저에게 후회만 느끼게 만들었어요. 왜 그때 더 신경 쓰지 못했는지, 왜 미리 눈치채지 못했는지 후회만 가득합니다. 지금 순간도 가슴에 사무치는 후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기엔 생전에 베풀면서 살았던 아버지의 인생이 억울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해외에 수출될 정도로 꽤 규모가 컸답니다. 형과 저 여동생은 그런 아버지 덕분에 모자란 것 없이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오래 살던 동네에 있던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답니다. 아버지와 제가 감사패를 어루만지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리선 목소리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놈의 감사패 받는다고 뭐가 남어? 장학금 기부한다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다고 저놈의 감사패를 애지중지하고 있어? 엄마는 아버지가 기부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가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건데 왜 자꾸 그래? 내가 당신 돈으로 기부한 것도 아니잖아. 남의 집 자식들 잘 살라고 저렇게 기부하면 걔네가 나중에 뭐 당신한테 효도한대? 얼굴도 모르는 애들 도와주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야? 그럴 거면 당신 장남이나 더 챙겨. 걔도 사업 자리 잡는 중인 거 까먹었어? 당신이야말로 큰아들 일에 신경 좀 꺼. 자기 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도와주기만 해. 아버지의 말에 엄마는 속이 터진다면서 한숨까지 쉬었어요. 그걸 보던 저는 참 의아했죠.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면 괜한 돈 쓴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 무렵 큰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마는 더 예민해져만 갔어요. 늘 형이 먼저였던 엄마는 아버지가 형을 더 챙겨주길 바랬던 겁니다. 제가 커오면서 봐도 두 분은 참 안 맞는 점이 많았어요. 큰형님 같은 경우엔 컨테이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작이 불안정했죠.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그런 형을 더 도와주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인이 된 자식들 인생은 알아서 살게 두자는 주의였어요. 심지어 아버진 하나뿐인 여동생한테도 엄했습니다. 그래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저희 삼남매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은 사업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께 손벌릴 궁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은 결혼하고 나서도 바뀌질 않았죠. 한 번은 가족 모임 중에 형이 술을 좀 마신 채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신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요. 넌 동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어. 알아서 해결할 생각도 안 해보고 왜 맨날 집에 기댈 생각만 해? 아버지가 언제 저 도와주신 적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사업한다고 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저 이 집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 뭐?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장남답게 굴었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아버지가 형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치자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면서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얘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 하는데 일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언제까지 장남이라고 얘만 싸고 돌 거야. 당신이 자꾸 그렇게 다 받아주고 도와주러 가니까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집에 손부터 벌리잖아. 얘가 어릴 때 몸 약했던 거 잊었어? 내가 품에 안아서 힘들게 키운 내 자식인데 당연히 더 애틋하지. 지금 저렇게 큰 것도 기적이야. 당신 큰아들 살려놓은 사람이 나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큰아들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엄마는 아버지한테 형 사업 좀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솔직히 무늬만 가족 모임이지 엄마는 아버지한테 형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만든 자리였던 겁니다. 어릴 적 유독 몸이 약했던 형을 엄마는 집착이라고 할 만큼 챙겼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는 늘 답답해했죠. 하지만 아버지도 엄마가 울면서 애원하자 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는 형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네 엄마랑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알아? 힘들게 키워놨으면 알아서 좀 살 때도 됐잖아.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신 손 안 벌릴게요. 정말이에요. 형이 아버지께 손을 벌릴 때마다 엄마는 그런 형을 감싸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하면 여동생도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큰오빠, 사업 어려울 때마다 일부러 엄마까지 앞세워서 저러는 것 같지 않아? 뭐? 아이, 설마, 아닐 거야. 이번에 가족 모임도 엄마가 큰오빠한테 꼭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통화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애들도 있어야 아버지가 넘어올 거라면서 그랬어. 엄마가 그랬다고? 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큰오빠가 또 엄마한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겠지. 저 정도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매번 이게 뭐야? 저는 여동생의 말에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저도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께 손을 벌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으신 재산인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조금만 힘들어도 아버지를 찾아와서 손부터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형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다음부턴 힘들어도 절대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마. 야, 아버지가 나 도와주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엄마랑 형이 울면서 애원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잖아. 아버지도 노후엔 좀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매번 이렇게 엄마 뒤에 숨어서 아버지한테 손 벌릴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네가 도와줄 거 아니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차피 집안 장남은 나야.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형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집안의 장남은 본인이라면서 화를 냈어요.
아마 이때부터 형은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의 그런 까만 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형을 두고 다시 아버지께 갔더니 여동생이 아버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다. 내가 잠시 놀라서 그런가 보다. 좀 누워서 쉬세요. 괜히 큰오빠 일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내 생각해주는 것 둘째랑 너뿐이구나. 곧 큰오빠도 자리 잡는 날이 오겠죠. 아버진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검진 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딸한테 침만 되는 것 같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여동생의 따뜻한 말에 아버지는 편히 쉴 수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여동생은 큰형이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연세도 점점 들어가시니 아버지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늘 돈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형수가 아버지께 참 지극정성이었다는 거였죠. 정말 여동생만큼이나 아버지께 잘했던 사람이 형수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홍시와 직접 끓여온 사골국까지 챙겨온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검진 다녀오는 날이라 저도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죠. 그때 형수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동서랑 같이 내려왔어요?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요? 안 그래도 내가 아버님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부모님 댁에 와 있는 형수를 보면서 물었어요. 형은 안 오고 형수님 혼자 오신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마침 딱 일이 생겨서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왔어요. 제가 사골국 좀 해왔는데 얼른 들어가서 같이 먹어요. 형수는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집 안으로 가보니까 부모님도 다 같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와 아내를 보더니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흰 왜 인제야 와? 형수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아버지 식사까지 챙겨야겠어? 엄마의 말에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수는 전업주부였고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억울하긴 했죠.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탓하면서 말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온 것 같은데 왜 애들한테 트집을 잡아? 동주야,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앉아라. 길은 안 막혔어? 네, 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난 괜찮어. 우리 막내딸이 같이 가줘서 수월하게 다녀왔다. 다행이에요. 다음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정확히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니까 엄마는 또다시 절 탓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건강관리 신경 쓰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네 형순 여기서 밥까지 차리고 네 아버지 챙겨주려고 사골국까지 우려왔잖아. 그런데 왜 네가 형이 왔네 마네 찾고 있어? 형수만 왔으면 됐지. 괜히 형을 찾고 그래. 형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저희도 평소에 다 알아서 잘해요. 평소에 하면 뭐하니?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 형이랑 형수를 더 예뻐하는 거야. 엄마는 그날따라 유독 형네 부부를 감싸면서 저를 탓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애들한테 괜한 부담 주지 마. 그리고 둘째가 어디 부모 서운하게 하는 애야? 애들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은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오늘은 큰며느리가 해온 것 좀 봐요. 얘가 이거 가져온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나도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당연히 알지. 누가 몰라? 큰며느리 고생했다고 다 알아. 근데 당신처럼 비교하면서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제발 애들 좀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결국 엄마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 형을 찾았다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엄마는 형이 아버지 눈밖에 날까봐 늘 전전긍긍이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마한테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한 소리를 하셨던 거죠. 정말 엄마한테는 큰형뿐인 사람처럼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73세가 되던 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말 온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저는 놀라서 아버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먼저 도착한 형을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형, 아버지 어떤 상태셔? 뇌출혈이래. 일단 수술 끝나봐야 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저는 아버지가 그저 건강하게 깨어나시기만을 바랬어요. 워낙 연세가 많아서 수술 후에도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깨어나신 후부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던 겁니다. 이대로 태어나셔도 엄마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힘들 게 뻔했어요. 그때 형이 단호한 목소리로 나서면서 말하더군요. 방금 의사 면담하고 왔는데 아버지 거동이 힘드실 것 같으시대.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 와야 될 일도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게. 저는 형의 말에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모신다고? 괜찮겠어? 형 일도 바쁘고 애들도 셋이나 있잖아. 괜찮아. 아내가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애들도 학교 다녀서 많이 손 가는 때도 아니잖아. 걱정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도움받는 것도 많은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형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나도 자주 들릴게. 내가 장남인데 당연하지. 이제야 동생들한테 장남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편하다. 아버진 너무 걱정 마. 네 형수가 평소에도 아버지께 참 잘했잖아. 나도 알지. 우리도 자주 들릴 테니까 형이 고생 좀 해줘.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형은 바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형이 드디어 큰아들 노릇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의 속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동안 형수가 아버지께 정말 잘했기 때문에 형과 형수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 덥석 믿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자주 아버지를 보러 다녔죠. 분명 저희가 갈 때만 해도 아무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호사였던 아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호흡도 안 좋고 손발도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요. 아내는 아버지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목소리로 엄마가 달려오더니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원래 손발 차가운 편이야. 건강하실 땐 그럴 수 있는데 아버님 한 번 수술하신 적도 있고 지금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자주 같이 걸어줘야 하는데 혹시 일주일에 몇 번씩 걷는 연습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뭐 그냥 두어 번 정도 하고 있지. 다 꺼져가는 촛불인데 어떻게 살려.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어머님, 힘드셔도 하루에 30분씩은 마당이라도 같이 걸어주셔야 돼요. 어려우시면 다음 주부터 제가 와 있을까요? 제가 휴가라도 쓰고 와서 방법이라도 좀 알려드릴게요. 뭐? 네가 여기 와 있겠다고? 아내가 휴가를 쓰고 잠깐 와 있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지어 형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아내를 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하러 동서까지 와? 여긴 나한테 맡겨도 된다니까. 동선 병원 일도 바쁜데 어떻게 오겠다는 거야? 아버님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해요? 우선 와서 제가 잠시라도 도와드릴게요. 동서,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 사람 내려와서 있어봐야 아버님 정신만 사납게 해드려서 더 안 좋아.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말하는 거니까 신경 꺼. 아내는 형수의 태도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봐도 형수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도 그런 형수를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결국 아내는 형수의 만류에 아버님 병간호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솔직히 아내 직업이 간호사니까 아버지 병간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런 아내와 형수를 말리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며느린 간호사니까 병원에 있어야지. 집안일은 전업주부인 네 형님한테 맡겨. 넌 아무 걱정 마. 네 형님이 매일같이 네 아버지 발도 주물러 드리고 밥도 떠먹여 드리고 다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님. 그래도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꼭 말하세요. 어, 그래, 그래. 걱정 말고 가. 너희도 그리고 그만 좀 내려와. 여기 돌보는 사람이 몇인데 걱정 말고 가. 그날 아내는 계속해서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는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내가 자주 오는 게 싫으신가 봐. 당신 힘들까 봐 그런가? 3교대로 일해서 걱정될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자주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아내의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확 떠올랐던 순간이 있었죠. 보험 조사관으로 일하던 저는 한 기관에 출장을 갔다가 미리 연락도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연락도 없이 등장하자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여기 무슨 일이야?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근처 출장 왔다가 가는 길에 들렸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들이 부모님 집에 들리는 게 이상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그랬지. 얘 며느라, 우리 동주 왔네. 지금 들어갈 거야. 엄마는 꼭 집안에 있는 형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경고하듯 말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이상해 보였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촉촉한 눈가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형수는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 손과 팔을 닦아주면서 옆에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시는 거예요? 동주야. 네, 말씀해 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동주야, 배고프다.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2시쯤이었는데 당연히 점심을 드셨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던 형수한테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안 드셨어요? 점심약 드시려면 밥 드셨어야 될 시간 아니에요? 드셨는데 요즘 자꾸 배가 고프다고 하세요. 저도 그래서 정말 난감해요. 아가씨랑 전화할 때도 계속 배고프시다는 말만 하신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힘도 너무 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진짜로 어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잠깐 모셔가 봐요. 어제 검진 받고 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형수님을 의심해요? 아들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는 건 저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버님 손발 닦아드리면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제가 배워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절 의심하시면 되겠어요? 형수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죠. 심지어 그때 엄마가 나서서 형수를 거들면서 저한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동주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보기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일이 쉬워 보이니?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간호한다고 같이 산다고 하면 그 집 며느리 대단하다고 다 부러워한다. 그런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을 데려가네 마네 해야겠어? 엄마의 말까지 들어보니까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지만 형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렸던 건가 싶은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방에는 형수가 아버지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들에 관한 메모가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주는 형수한테 사과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 제가 죄송해요. 전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놀라서 그랬어요. 이것 보세요. 점심 드시고 점심 약도 다 챙겨드렸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한 번 쓰러지고 큰 수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저는 형수한테 사과했어요. 아무래도 저보단 자주 보는 형수와 엄마가 잘 알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는 애들이랑 같이 올게요. 동주야, 여기서 자고 가. 어? 저 내일 출근해요. 주말에 올게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밥도 잘 챙겨 드세요. 아버진 그날따라 저한테 자고 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식 떠나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하는 인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슬픈 마지막 얼굴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휴무를 맞춰서 같이 시골 부모님 댁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효도하려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요. 저는 아내와 같이 아버지를 뵈러 내려가기로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병원 영안실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모습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영안실에 계시냐고요? 네 아버지가 오래 주무시길래 방에 가봤는데 이미 숨을 안 쉬고 있었어.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심장마비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열했어요. 저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아버지를 보면서 허망한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한 걸음씩 차갑게 누워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울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자국을 보게 됐어요. 누워 계신 아버지 몸에서 멍자국이 보였거든요. 보험 조사관으로 일하던 저는 그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 몸에 멍이 있다면 이건 누군가가 폭행을 가했다는 게 확실하다 싶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제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 죽음에 무언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순간 정신을 다잡고 가족들 모르게 아버지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오실 때 입고 있던 소지품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엔 아버지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휴대폰은 제가 들고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도 모르게 제 차로 가서 아버지 휴대전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금 설정이 안 되어 있던 아버지 휴대폰에서 저는 의문의 녹음 파일들을 다량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할 때부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늘 녹음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만둔 후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녹음을 해두셨죠. 이런 습관이 있던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을 제일 먼저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확인한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바로 거기엔 형과 형수, 그리고 엄마의 실체가 그대로 녹음된 채 있었거든요. 첫 녹음 파일부터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힘겨운 목소리로 형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나 물 좀 줘. 물은 왜 자꾸 찾아요? 물 마시고 나면 화장실 간다고 할 거잖아요. 누구 똥개 훈련시켜요? 나 목이 너무 말라. 제발 물 좀 줘. 혼자서 화장실 갈 거 아니면 물 달라는 말도 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귀찮아 죽겠네 정말. 형수는 아버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소리쳤어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뇌출혈로 혼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던 시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형수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흉내만 내고 있던 거예요. 그걸 듣던 저는 아버지 힘없는 목소리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녹음 파일은 하나씩 넘길수록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형수의 만행도 기가 막혔는데 엄마의 태도는 저를 기겁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배고파. 밥 좀 줘. 지금 삼겹살 먹는 거 몰라? 밥 타령 좀 그만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 그냥 옆에 좀 앉아서 밥만 먹게 해줘. 저놈의 인간, 어떻게든 살겠다고 지팡이까지 짚고 온 거 봐. 큰애야, 네 시애비 밥도 주지 마. 저것 봐. 아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말년에 아주 혹을 붙였네.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워. 야, 동우야. 네 아버지 방문 좀 제대로 닫어. 아예 자물쇠 같은 걸로 잠가버리던지. 내가 밥맛이 다 떨어진다. 엄마는 큰형까지 불러서 아버지를 방에 가뒀어요. 심지어 형은 그런 엄마의 말에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화내면서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방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나와서 식구들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놈아. 네. 천벌 받을 테니까 제발 조용히 그 입 좀 다물고 방에 있어요. 녹음을 들을수록 정말 화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은 그동안 아버지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돈 타령만 했던 거예요. 돈 어딨어요? 돈 좀 줘봐요. 아픈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장남한테 잘하셔야죠. 못 준다. 내가 너한텐 1원 한 푼도 못 줘. 그 돈 다 어쩌려고 그래요? 죽을 때 이고 가시려고? 어차피 내 돈 될 거 미리 좀 달라고요. 못 준다 이놈아. 그렇게 악을 써봐야 어차피 내 돈 될 건데 뭐하러 고집을 부려요? 통장이랑 도장 어디냐고요? 그 후 형은 아버지 방에서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서랍 뒤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형과 형수가 선뜻 나서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런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후로도 형은 아버지만 보면 돈으로 닥달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휴대폰을 두 손에 쥐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의 가정폭력으로 형과 형수, 엄마까지 모조리 신고해버렸어요.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형과 형수, 엄마까지 합세해서 있던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있던 형이 아버지한테 고함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내일까지 잔금 치러야 하는데 대체 돈은 언제 줄 건데요? 누구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그러자 엄마는 취한 형을 말릴 생각도 없고 형을 거들면서 아버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라니까. 결국 부모 모시는 건 장남뿐이라고. 돈 내놔. 죽을 때 이고 갈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둘째하고 셋째한테도 물려줄 거야. 그동안 저놈이 해간 돈만 해도 얼만지 알아? 그러자 형수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 주면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안 된다고. 절대 못 줘. 1원 한 장도 못 줘.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못 준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형이 괴성을 지르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당장 돈 내놔요. 딱 1억인데 왜 못 주냐고요? 지금 사업 힘드니까 빨리 1억만 줘요. 빨리!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준다. 네 놈이 그동안 받아간 내 돈을 생각해봐. 더 이상은 못 줘. 아버지는 지금껏 큰형한테 줬던 돈이 꽤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남한테 물려주시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형은 아버지 말에 격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형의 행동에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고통 가득한 소리에 저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한 거죠. 저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홀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아버지 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다 밝혀서 죗값 치르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둘째 아들 믿어주세요. 저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잠시 병원 영안실에 모셔두고 경찰서에서 뻔뻔한 인간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니까 뻔뻔한 얼굴로 형이란 인간이 경찰한테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래요. 그냥 물건만 던졌을 뿐이에요. 절대 전 뭐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노구만 가지고 멀쩡한 사람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에? 부창부수라더니 옆에 있던 형수란 인간도 맞장구 치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이 평소에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마음에 안 들면 손찌검도 했다니까요. 경찰관님, 저도 억울해서 그랬어요. 억울해서 병간호를 조금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이 맞죠? 그럼요.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나이 먹도록 다른 남자 쳐다본 적도 없어요. 경찰서에 가보니까 뻔뻔한 인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당신들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만 대체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뭐야? 네가 신고했지?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네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맨날 계집질에다가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얼마나 개무실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저런 식으로 학대를 해? 대체 형이 뭐길래 이런 짓을 해? 제가 엄마한테 형을 탓하면서 말하자 옆에 있던 형이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결국 끝까지 아버지 모신 건 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재산도 내 거지. 또 그놈의 돈이야? 지금껏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아버지가 너 해준 돈만 5억이 넘어.
그때마다 나랑 막내 동생이 뭐라고 했던 적 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면 적당히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5억이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중에 절반이나 가져간 거라고. 그렇게 뜯어가고도 부족했어? 뭐? 너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어디서 형한테 야래? 너같이 개념 밥 말아먹은 놈한테 형 소리도 아까워. 그러자 형수라는 게 갑자기 형편을 들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증거를 가지고 와요, 증거. 너도 똑같아. 내가 세트로 묶어서 제값 제대로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게 증거야. 이 녹음 파일에 니들 목소리 다 있어. 동영상도 없잖아. 위아래도 모르고 날뛸 줄만 알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잖아. 진짜 우리도 짜증난다고. 그 와중에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가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쩜 그런 짓을 해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결정적인 제보라도 찾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네 노인회관에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뒤를 밟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할아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소리치셨어요. 이놈아, 왜 이제야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일찍 와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네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야. 네 엄마가 옆 동네 김씨랑 바람나서 동네가 난리 났을 때도 네 아버진 오로지 자식들 생각해서 참았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끝까지 애들은 몰라야 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이해만 하던 사람이 정작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네 엄마가 어땠는 줄 알아? 매일 네 엄마 소리 지른 소리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 아주 얼마나 사람을 쥐잡듯이 잡았는지 몰라. 혹시 부모님 싸울 때 직접 보시지 못했어요? 봤지. 내가 네 아버지 집 옆에 살잖아.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니까 남의 일에 신경 끄라면서 나한테 맹수처럼 달려들더라니까.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야. 누가 한마디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니까. 내가 그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저한테 다가와 그동안 목격했던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실체를 들으면서 저는 동네 분들에게 오열을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어르신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탄원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발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어떤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이 동네 오래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 네 아버지뿐이었어. 우리가 뭐든 도와줄게. 좋은 사람 편히 쉬게 해줘야지. 그러자 다른 분들께서도 모두 돕겠다면서 나섰어요. 그 결과 정확하게 27장의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까지 자처해서 기꺼이 경찰서까지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탄원서와 증언들이 모두 채택되면서 악마 같은 인간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및 폭행으로 형이란 인간은 1년 10개월, 형수란 여자도 징역 6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가담한 엄마란 인간도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가해자들이 겨우 이 정도 처벌을 받게 된 게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판결 사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초범에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진 75년 동안 한평생 동네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식한테도 한결같이 자상한 분이셨어요. 이런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된 복수도 대갚아 주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판결이 끝나고 엄마란 여자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당신 왜 그랬냐고. 날 제일 많이 닮은 장남을 도와주고 싶었어. 됐냐? 구두쇠 같은 양반이 곧 죽어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장남만 있으면 내 노후가 편할 거라고 믿었어. 왜? 당신 인간도 아니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동생도 밝혀진 증거들과 판결에 억장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평소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던 여동생도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 후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세 명이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눈물로 장례식을 지내야만 했어요. 그들은 장례식도 보지 못했고 증인으로 와주신 동네 주민들께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못난 절 용서하세요. 제 탓입니다. 열일 제쳐두고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절대 절 용서하지 마세요. 하염없이 울고 있던 제 옆에서 여동생은 저와 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매일 통화하면서 몰랐던 내 탓이야, 오빠. 내가 바보 같았어. 아버진 나 힘들 때 내 곁에 있어 주셨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야, 자책하지 마. 아버진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하셨을 거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 편히 모시셔. 마지막은 편하게 해드려야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사랑에 효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버리실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여동생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 여동생과 저를 보면서 동네 주민분들도 많이 울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 감사의 뜻을 전해보려고 해요. 아버지를 사랑해 주신 모든 우리 동네 주민분들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긴 사연을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못해드린 게 많아서 제가 면목이 없네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직 해드리고 싶은 게 더 많아서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추억과 아버지가 주신 사랑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먼 훗날 다시 만나면 꼭 자랑스럽게 인사드릴게요. 그리운 나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아버지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건강할 때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건 아버지께 더 자주 연락조차 못했다는 게 참 미련처럼 남네요. 부디 연말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